내면의 자아들은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 세팅이 된 상태에서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되느냐 차이밖에 없고요.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연애 관련된, 또 연애 아니더라도 다른 케이스에도 이제 그런 상담 사례가 많은데, 제가 최면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자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기 기억도 좀 지워주실 수 있나요? 기억을 지우고 싶다라는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억도 사실은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내면의 하나의 자아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죽을 수가 없어. 죽지 않아요. 나라는 나라에서. 그럼 비활성화는 가능한가? 아주 안 되진 않지만, 근데 이미 활성화된 애들은 전원을 끄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억은 사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 A, B, C, D 쭉 Z까지 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상처가 되는 기억이 만약에 D라면 얘를 지우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되고, 주변에 E, F 뭐 이런 애들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얘가 이제 거기에 묻히게끔, 가려지게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실제로 최면 작업을 할 때는 그 앞뒤에 전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런 애들을 부각시켜서 여기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뭔가 있으면은 이런 애들을 좀 극대화시켜 가지고 뒤에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극대화된 다른 긍정적인 감정에 묻혀버리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 방법도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라서 차라리 지우고 싶은 얘를 전면에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소유격제 개념을 빌어서. 그래서 D라는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무엇이 얽혀 있는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좀 더 나아지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자아라는 거는 생각의 형태, 감정의 형태, 감각, 기억, 이미지, 신념, 가치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그냥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의 어떤 개별적인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나의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역시 말과 행동에 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제 개념에서는 의도, 선택, 결정, 행동마저도 의인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내면의 자아가 있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게 정부 조직이든 일반 국민이든 소외 계층이든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행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는 국가가 또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내면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특정한 의도를 나타내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시도인데,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행동, 내지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전제는 나라는 존재가 그 의도,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주도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액트라는 쪽에서도 뭐 자주 얘기하고,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이쪽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자동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동 모드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야말로 수동 모드라는 게 있을 건데, 이 수동 모드는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캐릭터가 나를 대신해서 행동을 취하고 어떤 캐릭터가 나를 대신해서 의도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얘네들이 자동으로 지들이 알아서 막 선택해서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오실 수 있느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활성화된 소유격체들이 네. 비슷한 성격일 수 있나요?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대부분 그 평온한 상태의 사람들,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가요? 거기서는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평온해 보이는 사람 있죠? 네. 다르게 말하면 좀 한결같아 보이는? 네. 실제로 한결같은일 수도 있고 혹은 같아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평온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평온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평온해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만약에 평온해 보이는 거라면 한결같아 보이는 거라면 이 사람 내면에서는 정부 조직이 엄청 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르게 보면은 정부 조직이 엄청 세서 아예 영역 자체도 뭐 출동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정부 조직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국민들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캐릭터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내면에서 무지막지한 힘으로 억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겉으로는 되게 평온하고 한결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평온하고 한결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소외계층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정부가 소외계층과 접촉을 자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면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서 내 안에 정부 조직에 해당하는 자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안에 가치관이나 신념들 이런 것과 위배되는 측면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애들이랑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가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평온하고 한결같은 모습이고 실제 내면도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그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력한 정보 조직에 의해서 장난 아니게 억압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은 모르지만 남들은 다 보고 있는, 남들에게는 100% 노출되어 있는 나의 비언어적인 요소들, 눈빛, 표정, 말투,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불일치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성숙해서 이런 한결같고 평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말이 한결같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감정 기복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아요. 삐지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열받았을 땐 욕도 하고 하지만 그게 격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난한 정도로 마치 개그맨 중에 뭐 이경규 씨나 박명수 씨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방송상에 자기의 캐릭터를 버럭하는 캐릭터를 잡고 그 상황 속에서 뭐 토크쇼를 하든 뭐 상황극을 하든 거기서 아주 적정 수준으로 버럭을 하잖아요.
시청자가 불쾌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일반 사람인데 그렇게 감정 표현을 적정 수준으로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평온하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성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부럽다. 그죠? 부러워요.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진폭이 크지 않는 네. 정도 내에서. 예. 진폭이 너무 많이 크다거나 네. 누가 봐도 화났는데 화난 거를 스스로 부정한다든지 아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다닌다든지 화난 거 아니라는데 막 이러고 있다든지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힘주고 힘 빡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난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발끝은 문 쪽을 향해 있다든지 발끝이나 무릎이 바깥을 나가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바디랭귀지랑 그 사람의 말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알아채는 거죠. 네. 사실 내면이 좀 이렇게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람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아우라 자체가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 내면이 조화롭고 평화로우면 그 사람이랑 정말 아무런 말을 섞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편안할 수 있어요. 특강 끝나고 우리 어떻게 좀 그럼 감정 기복이 진폭이 적다, 진폭이 크다. 그럼 기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기준치요? 네. 바디랭귀지로 많이들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표정. 네. 표정을 보면은 표정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면 법정에서 저 사람이 여차하면 칼부림도 날 수 있겠다 여부를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의 10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그 짧은 찰나의 표정이 바뀌는 걸 간파를 해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검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변호사가 증인이랑 무슨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표정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표정. 근데 그게 표정만 연구하는 학자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보면 뭐지 방금 뭐 훅 지나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낌새를 차려요. 그래서 학자 수준으로 지금 방금 굉장히 공격적인 표정을 지어서 라고 말은 못하지만 느낌은 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크다, 작다는 그 사람 얼굴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미묘하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정 변화의 진폭이 큰 사람들은요, 어쨌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본인이 너무 과하게 나 요즘 저쪽인가 봐 그러면서 막 신나했다가 좀 막 우울해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신날 때도 자의식이 발동해요. 아, 나 이렇게 또 신나면 안 되는데 이따가 또 완전 다운돼 있을 텐데 이러면서 자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운돼 있을 때는 또 역시 자의식이 발동해서 아, 또 이따가 또 아까 미친놈처럼 또 팔짝 뛰면서 좋아라 하겠지? 이러면서 또 다운돼 있는 상태를 가져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은 항상 어깨가 들려 있어요. 긴장하느라고. 힘을 빡 주고 자기의 감정 변화의 진폭을 어떻게든 좁히려고 애를 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얼마나 들려져 있는지, 어금니를 얼마나 깨물고 있는지, 자세가 얼마나 경직돼 있고, 보통은 그럴 때 자기 몸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팔짱을 자주 낀다거나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사람은 내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비교적 감정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불쾌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좀 자세가 딱딱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 안에서는 압력밥솥이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끓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팔짱 끼고 입을 잘하는데 보지 없지. 그래서 이제 바디랭귀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주의를 해요. 혹시 일반론을 함부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 중에 이 사람이 무릎이나 발끝이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론에 의하면 이 사람 마음은 떠나는 쪽으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쪽벌남이야. 이 사람 속으로 아무 생각 없는데 쪽벌남이라서 무릎이 뭐 현관뿐만 아니라 어디로든 막 향해 있어. 그럼 이제 일반론을 적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한약에서 말하는 좀 체열이 낮고 약간 뭐 소양인, 뭐 소음인 이런 쪽이라서 좀 이렇게 여름에도 약간 한기를 느끼는 사람이라 난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으스스해서 몸을 이렇게 감싸요.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함부로 일반론 적용했다가는 곤란한 거죠. 단지 그냥 따뜻하려고 한 것 뿐인 거죠. 이 사람이. 네. 미술 치료랑 비슷하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내면의 자아들이 어떤 이제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내면에 이제 정부 조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 내면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파트 테라피라든가 에고 스테이트나 보이스 다이얼로그, 셀프 테라피 이런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다중 자아 개념은 다 똑같은데 이제 다중 자아의 체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이너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번역을 하면 내면 가족 체계라는 이제 직역을 해서 가족 구성원 형태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학자 자체가 가족 치료를 해왔던 사람이 내면의 다중자아 개념을 적용을 해서 내면 가족 체계라는 이름, IFS라는 이름으로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기서도 보면은 무슨 소방관이 나오고 뭐 보호자, 통제자 뭐 이런 게 개념이 나오는데 어느 가정에 소방관, 보호자, 통제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좀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 이제 걸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가족 개념을 깨고 차라리 국가 개념을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차라리 여기에 더 맞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소방관도 저는 그냥 아예 용역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면 가족 체계나 아무튼 보이스 다이얼로그나 한결같이 체계를 얘기를 할 때랑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 얘기를 할 때랑 설명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보다 보면은 구조적인 측면을 설명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작용 얘기를 하면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 것처럼 제어판 개념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의 자리 개념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디서는 이제 뭐 저도 한때 자주 사용하던 개념이었는데 마음의 운전석 내지는 조종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